전후 제일동포의 생활과 차별 중에 질서교란자 이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후 직후의 그 제일동포는 생활 공궁 속에서 RIH 박영일의 노래에서 나오는 것처럼 생활 공궁이 결국은 그의 방황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는 측면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무법자 이미지도 있었다. 이 무법자 이미지가 바로 제일 한국인들 하면 이제 일본인들이 전후 직후에 한국인들의 제일동포에 대해서 일본의 평온한 질서를 교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어준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후 직후에 제일동포들의 무법자 아웃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 형성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먼저 배경이 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전후 직후의 제일동포들의 생활상의 공궁이라든가 이런 거를 누차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후 일본의 경제 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존 다우어라고 하는 그 학자가 패배를 껴안고라고 하는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전후 직후의 경제 사정이 열악한 속에서 일본 남성들은 암시장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본 여성들은 매춘 활동을 통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전전과 전후에 굉장히 큰 그 낙차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다시 얘기해서 전전 제국주의 시대 때는 천황 중심의 어떤 그 국제 원리주의, 초국가주의적인 그런 일종의 세뇌 교육 같은 거에 의해서 모든 남성들은 이제 황군에 될 자격이 있고, 황군으로서 영예롭게 죽을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선전되고 있었는데, 그 황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또는 황군으로 가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남아서 그 그 전쟁 시기에는 오로지 국민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천황을 위해서 전쟁에 나아가 싸워서 나라에 그 도움이 되는, 그 보국하는,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만이 유일한 자기에게 부여된 국민으로서의 의무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그 의식을 심어줬었는데, 그것이 45년 8월 15일을 계기로 해서 나라에 충성하고 이렇게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나라와 천황에 대해서 충성하는 그런 그 삶이 완전히 부정이 되고, 현실 세계에서의 삶을 보면 살기 위해서는 암시장에서 주먹 다툼, 아귀 다툼을 하면서 생계 자원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시기에 암시장에서 군대에 있을 때 입었던 옷을 내다 팔기도 하고, 그것을 그렇게 영예스럽게 생각해서 거의 받들듯이 살았던 전전의 삶하고는 완전히 대비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성의 경우에도 그러한 충성스러운 황군을 낳는 사람 또는 그들을 양육하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후방에서 지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에서 오늘 하루의 먹거리를 위해서 그 빵빵가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매춘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황의 적자로서의 삶이 강요되고 그 삶에 그 순응하려고 했던 그런 전전 제국주의 시대의 일본인들의 삶과 전후에 그 암시장에서 폭력을 휘두르면서까지 그 악의 다툼을 하면서 생계 수단을 벌어들이는 남성, 그리고 매춘을 하면서까지도 생계 수단을 벌어들이는 여성들의 삶이 너무도 이제 대비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러한 그 측면에 대해서 또 일본의 작가 가운데 어떤 사람은 타락론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내세우면서 이 암시장에서 악의 다툼하고 매춘하고 하는 것이 전전 시대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타락한 것이지만 타락함으로써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대해서
가치 부여를 하는 나름대로 이제 또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일본인들이 패전 이후에 암시장과 매춘으로 이렇게 내몰리는 그런 삶이었었으니까 그 속에서 또 다른 이방인으로서의 차별 대우를 받는 제일동포들의 삶은 아라이 H의 노래에서 나오는 것처럼 생활 공공과 차별, 그에 따른 그 뭐라 그럴까요, 방황, 이런 것들이 뭐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측면이었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일본인들이 교묘하게 제일동포들에 대해서 취업이나 교육 등의 영역에서까지도 차별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인 본인 스스로도 이러한 그 암시장이나 매춘 같은 활동에서 그 생계 수단을 그 유지하는, 생계 수단을 벌어들이는 그런 과정에 있으면서 마찬가지로 이 자체도 불법이 일지인데 같은 불법과 부정을 일삼는 제일동포라고 하는 그 이미지로 자신들도 마찬가지고 일본 그 제일동포도 마찬가지인데, 제일동포에 대해서 특히 불법과 부정을 일삼는 부정직하고 비우호적인 한국인 이미지를 고착화시켜 나가는 그런 그 측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그 일본인들의 제일동포 이미지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그 배경이 된 것을 살펴보면, 먼저 에다가와초 사건이라고 하는 1949년에 일어난 사건이 있었는데, 이 도쿄 후카가구의 스키시마 직물 도매점에서 절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절도 사건의 용의자로 성세환이라고 하는 제일동포를 검거를 하는데, 이 검거 과정에 이제 그 경찰하고 이제 충돌이 일어난 그런 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후카가와 그 경찰서의 형사들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되돌아보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무력감을 개탄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와그너가 얘기한 것처럼 그 전후 직후에 제일 한국인들이 다소는 이제 그 승전국 국민인 것처럼 이제 행세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그런 것으로 이제 보이고, 이 성세환이 직물 도매점 절도 사건을 오늘 한 것이 이제 두드러지게 이제 그 보도가 돼서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당시에 절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꼭 제일동포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암시장이라든가 그 매춘이라든가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늘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났던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제일동포였다고 하는 것이 이제 더 큰 문제로 부각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이진우 사건, 이제 1958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고마츠가와 사건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빈곤과 제일 한국인 차별 문제를 제기한 그러한 그 내용인데, 바로 이제 고마츠가와에서 이제 그 이진우 소년이 이제 살인 사건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아직은 이때 당시로 보면 이제 그 촉법 소년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형사 재판에 이제 넘기기에는 연령이 좀 어리다 하는 그런 그 부분이었는데, 그가 바로 제일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제 재판에 회부돼서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이 이진우 사건에 대해서 제일동포 작가인 김달수 작가는 제일 한국인들의 운명의 축도를 바로 이 이진우 사건이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진우 사건에 대해서 오카 쇼헤이라든가 또는 오에 겐자부로라든가 이러한 일본 지식인들이 구명운동을 이제 전개하기도 하고, 이군을 생각하는 모임이라든가 이런 이군을 구명하기 위한 그런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설가 오에 겐자부로가 1963년에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지 한 5년 정도 뒤죠. 1963년에 그 절규 삭개비 고해라고 하는 소설을 쓰게 되는데, 이 절규 삭개비 고해의 모티브가 바로 이제 이진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 뒤인 1968년에 오시마 나기사 감독이 교사형이라고 하는 영화를 이제 만드는데, 이것도 이진우 사건을 모티브로 한 그런 영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오에 겐자부로나 오시마 나기사 감독 등의 소설이나 영화로 이진우 사건들이 일본 사회에서 재조명되는, 그래서 이 단순한 극악무도한 그 제일동포들의 그런 그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그 살인 사건의 범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으로서의 일본인들의 제일 한국인들에 대한 차별 문제, 사회 문제로서의 차별 문제,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제기했던 그런 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다소 그 지난 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1968년, 이거는 이제 1968년이니까 당연히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기는 합니다. 김희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김희로 사건도 이제 그 도박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하고, 또 살인 사건과 관련하고, 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인질로 잡는다든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또 일본 사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이 이제 뉴스가 되고 했던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도 사실은 단순한 김희로, 본명은 이제 권희로라고 합니다만, 이 김희로 사건이 김희로 개인의 어떠한 폭력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 김희로 사건이, 김희로가 이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보면 일본인들의 어떤 차별 문제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했노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김희로 공판 대책위원회가 김희로 문제 자료 집성 상학원을 1982년에 출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김희로 사건의 그 당사자인 김희로, 권희로는 이 재판을 받고 나서 이제 복역 후에 한국에 와서 이제 생활하다가 한국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 김희로 사건을 이제 그 모티브로 해서 1992년에 김영빈 감독이 그 만든 김의 전쟁이라고 하는 영화가 또 있습니다. 이런 이진우라든가 김희로 사건이라든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사실상 그 왜 일어났는가 하게 되면, 그 전에 성세환의 그 에다가와초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만, 조선인들에 대한 일본인들의 차별 구조가 차별이 이제 그 모티브로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그 결과로서의 그 사건이 갖는 어떤 폭력성에만 주목을 해서 일본인들이 제일 한국인으로 생각할 때 에다가와초 사건의 성세환이나 또 이진우나 김희로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일본의 그 질서를, 사회적인 질서, 안녕을 해치는 그런 질서 교환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고, 그것이 바로 전후 직후에 그 제일동포들의 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그 부분을 만들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일본의 차별을 구조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